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부정교합 그리고 치아우식증에 대한 더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주질환에 대한 더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 치주질환에서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는 60세 남자였습니다. 잇몸이 붓고 들뜬 느낌이 나고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건드리면 피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입냄새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치주질환은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과 세균들이 형성한 치태 때문에 치주조직, 즉 잇몸과 잇몸뼈, 이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또 피가 납니다. 또 치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치주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눕니다. 치은염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치주질환입니다.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의 치주질환을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연령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과반수 정도,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4명당 3명꼴로, 그리고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80에서 90%가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입니다. 이 플라그라는 세균막입니다. 플라그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는 거죠. 일단 치석이 만들어지면 그 표면이 거칠어서 세균막이 점점 더 쌓이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잇몸 근처에 부착된 세균막에서 이 독소를 방출하면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염증 반응 결과 치아를 지탱해주는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치은열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V자형으로 좁은 틈이 있는데요. 이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면 이 틈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치아로부터 들뜨게 됩니다. 치은염은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이 표층, 즉 잇몸 조직에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틈에 잇몸선 아래 부분을 이 세균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제 치주인대가 있죠. 그리고 치주인대와 주변 골조직까지 이 손상되는 것이 치주염입니다. 염증이 점점 진행될수록 잇몸과 치아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방치할 경우는 치아가 저절로 탈락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나 아니면 비타민 등의 영양 부족 또는 임신한 경우나 특히 당뇨병 등과 같은 호르몬 장애나 흡연 등이 이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 치은염은 잇몸의 염증입니다. 일반적인 염증과는 증상이 같습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염증이 점점 진행돼서 이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입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씹을 때 불편감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 간혹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치수염이 동반됩니다. 치수염은 치아의 뿌리에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씹지 않아도 통증을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에 틀니가 잘 맞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치주염이 심할수록 그 치주낭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 치주낭이 깊어지면 치주인대에 또 염증이 생기고 역시 골소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치주질환은 치아 검사와 그 치주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서 이 치조골의 파괴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 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교모가 일어났는지
겸호란 이제 결합에 의한 이 마모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겸호와 아니면 또 인전면 관계, 그리고 치아가 움직이는 치아의 동요도 정도, 그리고 외상성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의 비정상적인 이동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타진이라고 있었죠. 그 두드려 보는 거. 타진했을 때 예민도 정도, 그리고 결합했을 때 상하악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치아를 일단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주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치주 검사는 이제 프라그와 이 치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치주낭의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치주낭의 출혈 정도가 있는지, 또 부착된 치은이 있습니다. 부착 치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착된 치은의 양과 또 치조골의 손상 정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치은을 또 압박해 봅니다. 치은을 압박하면 고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고름 양을 가지고 치은의 염증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방사선 검사로는 이제 치조골의 파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엑스레이 상에서 치조골이 없는 부분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검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치주 질환이 치근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펄케이션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치주낭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방사선이나 또 일반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도 할 수 있고요. 또 면역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생화학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치주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치주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그, 그리고 치석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이 스캐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또 세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먹는 잇몸 치료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양치액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잇몸과 치아 사이에 특수 약재를 넣기도 합니다. 잇몸에 있는 특수한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이 항생제도 사용을 합니다. 치주 질환이 치조골, 그 잇몸뼈에 해당이 되죠. 여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해서 이 잇몸 질환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럴 때는 또 치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치주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해서 이제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잇몸을 열어가지고 치아하고 치아 뿌리가 잘 보이도록 한 다음에 잇몸 속에 세균성 있는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잇몸을 닫아서 봉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주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치주 수술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잇몸뼈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가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종골, 그다음에 이종골, 그다음에 합성골 이런 것들의 뼈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를 가지고 이제 잇몸뼈가 부족한 부분에 이식을 해서 채워 넣기도 합니다. 치은염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이 칫솔질을 잘하면 자연적으로 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칫솔질도 올바른 칫솔질이어야 되겠죠. 치주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연령이나 아니면 또 동반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기압이든지, 그리고 또 치주 손상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보철물의 분량 정도, 아니면 이제 금연 여부, 그리고 환자의 협조 등에 따라 가지고 그 치료의 경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30대하고 3, 40대에 발생하는 만성 치주염이 서서히 진행되면 그 치료 시에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20대에 발생하는 치주염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소실도 빠르게 일어나겠죠. 치료 경과와 또 치료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취침 전에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칫솔질은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강 내에 있는 그 치태나 아니면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또한 그 금연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임플란트 이제 사전에 교육을 할 때
금연 교육을 먼저 합니다. 금연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그 후유증으로는 볼유착에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매식체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착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뼈하고 잇몸뼈와 임플란트 매식체, 픽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픽스처가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유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밀착된 상태에서 유지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유착을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철물에 불량한 경우도 있겠죠. 치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병과 같은 이런 전신 질환 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합병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인 잇몸뼈, 치조골이 한번 녹아내리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조골이 녹아내리기 전에, 손실되기 전에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의 치료는 거의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또 치석 제거술을 받는다든지 그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패키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다른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문제 제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사증후군 혹시 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치주 질환은 이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 전신 질환과 또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이런 것 같은 이제 치주 질환의 관련성을 더 알아보아야 되겠죠. 또한 그 대사증후군이 뭔지도 여러분이 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양치와 치실 사용에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 이 치주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이 당뇨 환자에게 치주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 수치가 높으면 잇몸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면역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충치, 구강 칸디다균 감염 같은 이런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의 증상은 몸 상태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이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또는 구취가 심해졌거나 아니면 잇몸이 부어서 아픈 경우 또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 치주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꼭 받으라고 권해야 되겠죠. 또한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치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패키지 치주 질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알아본 3대 구강병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후의 실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계획에는 역할 분담과 자료 검색 방법 그리고 시간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사 일정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역할 분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색 방법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이 이 자료 검색을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검색을 한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